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장 초반에 0.8% 밀려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당락 효과 때문인데요. 자, 이제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이슈도 지나갔고 배당 이슈도 지나갔으니까 오롯이 시장 펀더멘털에 다시 집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물가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77%나 되는 시장 참가자들이 내년 3월 FOMC에서 25bp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미국 시원하게 랠리를 보였습니다. 산타 랠리를 보였는데요. 어제 3대 지수 또 올랐습니다. S&P는 지금 그 사상 최고치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1.8%나 올랐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산타 랠리를 보였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시원한 랠리는 안 했습니다.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았죠.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사라진 지금 현재 앞으로 1월은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1월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금년 증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저희 증시8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지였고요. 강보합권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연휴를 끝내고 돌아온 미국 증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주간 단위로 8주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PC 물가 데이터의 온기를 오늘도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한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인텔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1.8%, 2%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인텔과 관련된 소식은 뒤에서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특히나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또한 오름폭이 오늘은 두드러졌다라는 점 유의미했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2% 넘게 급등했는데요. 홍해에서 선박에 대해서 추가 공격이 좀 이어지게 되면서 해운 중단 우려로 이달 들어서 최고 수준의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8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가의 불확실성 요소 중 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인데요. 특히 이란의 참전 여부에 따라서 국제 유가 가격이 크게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전쟁이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었는데요. 어제 중동 전쟁에 이란이 개입할 만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기 때문에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사진에 보이는 인물이 바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장성인 라지 무사비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무사비가 어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사비는 혁명수비대 안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선임 고문 중 한 명이었고요. 이란과 시리아 간에서 군사 동맹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은 비겁한 테러 공격이다라면서 즉각 반발을 했고요. 이란 대통령 역시 이스라엘이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동 전쟁이 이란까지 또 한 번 확전이 되게 된다면 유가에는 다시 한번 상봉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Goldman's Painful 2023 Lesson on China Forces Rethink of Emerging Market이란 기사고요. 골드만삭스가 배운 중국 증시에 대한 교훈이라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보시다시피 painfu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통스러운 표현까지 쓴 이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골드만삭스는 월가의 다른 투자은행들처럼 중국의 리오프닝 이 부분을 좀 기대하는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낙관적인 2023년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신흥시장은 그래도 양호한 실적을 좀 보인 반면에 올해 중국 증시는 1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첫 번째 교훈은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신흥시장을 따로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국 자산은 상당 기간 대다수의 신흥시장 자산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라는 점 또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어서 언급됐던 두 번째 교훈은 신흥시장은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강달러, 중국 경기 둔화에도 신흥시장은 굉장히 강한 탄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신흥시장은 조기에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선제적이고 또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션 충격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대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의 거시 경제 환경이 조금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전문가들은 신흥시장의 자산이 내년에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내년 신흥시장의 움직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런스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Biotech CEOs are buying up their surging stocks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모두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조금씩 힘을 좀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바이오 업체 CEO들이 자사 주식을 사모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배런스에 따르면 시버스, 옴니에이비, 리퀴디아 등 바이오 업체 CEO들이 지분 추가 매입을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썼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들 세 개 업체는 시가총액이 약 1조 미만인 소형주지만 올해 주가 상승률이 컸고요. 지난달 말부터는 이 상승률이 훨씬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인 바도 있습니다. 먼저 시버스는 식물 형질을 개발해서 종자 회사의 로열티를 받고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농업기술 회사인데요. 최근 8거래일 기준으로 주가가 69%나 급등을 했습니다. 시버스의 공동 CEO는 지난 12일에 약 71억 원을 들이면서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의 주식을 좀 확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옴니에이비는 인체치료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저점 대비해서 37% 정도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옴니에이비의 CEO는 지난 12일에 약 12억 원을 들이면서 자사 주식 20만 주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고요. 리퀴디아 같은 경우에는 폐고혈압 치료와 관련한 제약회사입니다. 지난 5일 종가 대비해서 70%가량 급등을 한 바도 있습니다. 리퀴디아는 지난 12일 약 45억 원가량의 주식 공모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회사의 CEO가 14만 주 가까이 매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기업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기업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남아있는 주요 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을 더욱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진행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요. 또 이어질 학회까지 좀 기대감을 반영해 보면서 지금 자리에서부터 움직일 수 있을지 주가의 향방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런스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Consumer showed up for the holidays. Spending rose 3.1%. Mastercard said. 라는 기사고요.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 이 할인 시즌이 몰려있는 미국의 11월에서 12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3%가량 늘었다라는 마스터카드의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증가율이 좀 낮아지게 됐지만 소비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유의미한데요. 다만 급격한 소비 급감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경기의 연착륙 기대감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온라인 소매 판매는 6.3% 늘어난 반면에 오프라인 상점 판매는 2.2% 늘어나는 데 그쳤고요. 분야별로는 의류와 식료품의 판매는 늘어난 반면 전자제품과 보석류는 전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올해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신중한 소비를 해왔다라고 평가를 좀 했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얇아진 지갑을 좀 고려하면서 필수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에만 소비를 했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소비가 미국 GDP에 있어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소비는 앞으로 미국 경제 상황을 좀 엿볼 수 있는 주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꼭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소비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아닌 만큼 연준이 바라고 있는 이 골디락스 시나리오대로 경기가 흘러가는 것은 아닐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이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초록빛이 조금 더 많이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가장 빛나고 있는 인텔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현재 5%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게 좀 도와줬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볼 거고요. 먼저 매그니피센트 7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0.28%, 마이크로소프트 0.02%,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에는 0.07%, 그리고 아마존은 마이너스 0.01%,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0.92% 강보합 순이었고요. 메타도 0.41% 강보합 순에서 오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에 관련된 기사이기 때문에 함께 좀 짚어봤고요. 올 한 해 증시를 이끌었던 빅테크주, 이 매그니피센트 7 열풍이 1990년대에 있었던 IT 버블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IT 버블 당시의 투자자들은 인터넷의 잠재력에만 주목을 하다가 관련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서 큰 손실을 입었는데요. 지금은 AI 붐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빅테크 투자에만 매몰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당시 IT 버블이 절정이었을 때 나스닥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손익 분기점을 회복하기까지 무려 14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시야를 넓히고 또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좀 다각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 내년에는 소형주 그리고 경기 순환주들도 함께 보자라고 주장을 좀 했습니다. 내년 증시에서 이 예상이 진짜 맞아 들어가게 될지 이 부분 확인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인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5% 넘게 급등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인텔이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에 32조 원을 투자하면서 새 공장을 짓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인텔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해서 새 공장을 짓게 되고요. 이 자리에 지역 주민 수천 명을 함께 고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기업이 이스라엘에 전례 없는 큰 규모의 투자를 승인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마이크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0.66% 강보합 순에서 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이크론은 지난 6년간 중국 기업과 지적재산권 IP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송 취하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외신들은 마이크론이 중국 반도체 기업인 푸젠 진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소송 과정을 살짝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2017년에 마이크론은 푸젠 진화 그리고 푸젠 진화의 파트너사인 대만의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영업 비밀 도용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대만의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도용 사실을 인정을 하고 벌금을 납부한 후에 이 소송을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푸젠 진화의 소송은 여전히 계류 중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합의에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합의에 도달한 바로 이 시점이라는 점인데요. 마이크론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와중에 이러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중 갈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 제품 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되면서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를 중지해야 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맞불 조치를 놓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은 계속해서 중국에 친화적으로 행동을 해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제재가 시작됐음에도 6월에는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설 투자를 약속을 했고요. 8월에는 대관 업무 책임자를 임명해내기도 했습니다.
이 덕분인지 중국 정부 역시 지난달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마이크론이 중국 안에서 발전하는 것을 환영한다라면서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반도체 수출 통제를 둘러싸고 분위기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HMM 인수 이어 초대형 부동산 개발까지 승자의 저주 우려 커져 HMM 소식으로 첫 번째 소식 문을 엽니다. 우선 HMM 인수를 위한 본입찰이 있었던 지난달 23일 김홍국 할인그룹 회장이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6조 4천억 원대의 인수 금액을 적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할인이 결국 큰 승부수를 띄운 건데요. 실무진 생각보다 더 큰 수치였다라고 합니다. 김 회장은 내년에 해운 업황이 나빠지더라도 적자를 내지 않고 HMM을 잘 운영할 자신이 있다라는 입장을 수차례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는데요. 그룹 차원에서는 양재동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 사업도 그리고 HMM 인수와 함께 잘 해낼 수 있다라고 내부를 독려해왔다라고 합니다. 결국 하림은 승기를 잡았죠. 함께 참전했었던 동원그룹은 6조 2천억 원대를 적어냈지만 하림그룹은 약 2천억 원 더 넘게 적어내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1986년 하림식품과 1990년 하림을 설립하면서 대기업을 일궈낸 김 회장이 이번에 또 한 번의 큰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적 선사 HMM 인수와 서울 양재동 물류단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할인그룹은 자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총 1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제대로 끌어올 수 있겠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데 할인그룹은 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HMM의 경우 페노션이 최대 3조 원 유상증자를 하고 인수금융을 통해 2조 원 이상을 조달하는 계획을 촘촘히 세우고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특히 할인은 HMM 인수 과정에서 유보금, 즉 현금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HMM은 약 10조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할인그룹은 해양관리협회와 머스크 등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불황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HMM의 유보금도 이에 대비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왔는데요. 할인그룹은 성장을 위한 또 다른 축인 양재동 물류단지 인허가도 승인이 됐다라고 공시를 통해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양재동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원단지 사업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통과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요. 넓은 부지에 물류, 업무, 문화, 교육, 연구와 주거, 그리고 숙박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선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양재 물류단지 착공 시점은 2025년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은 자금 조달과 운영에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해운과 건설 모두 경기 진폭이 큰 업종이라서 양쪽 경기가 동시에 꺾이는 상황이 오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기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림은 13조 신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조 4천억 원 HMM 우선 협상자 선정에 이어서 6조 8천억 양재동 물류단지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HMM을 품어도 할인그룹 유보금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적자를 내지 않고 잘 운용할 자신이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는 만큼 앞으로 HMM과 관련해서도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ADC 항암신약 얀센의 2조 2천억 원 수출 역대 최대. 네, 이번에도 제약바이오 소식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소식을 전달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레고캠바이오의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미국 존슨앤존스의 자회사인 얀센 바이오테크와 항암신약인 LCB84의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계약금이 17억 달러는 레고캠바이오의 자기 자본의 약 1000%가 넘는 큰 금액으로 알려져 있고요. LCB84는 3중 음성 유방암, 대장암 등 고형암 대상 항체 약물 집합체인 ADC 치료제 후보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암세포에 특이하게 발현되는 트로픽2라는 항원을 치료하는 데 목적으로 삼고 있고요. 김용주 레고캠 바이오 대표는 글로벌 임상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후속 ADC 프로그램의 임상 단계 진입을 가속화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미국 대형 제약사인 얀센 바이오레크와 17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2,458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했고요. 어제 해당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시초부터 강할 수 있을지 함께 저희와 함께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전기전자 쪽인데요. AI, HBM, 전장, 전자업계 지배, 새 판도도 3대장에 달렸다. 네, 올해 전자업계는 생성형 인공지능인 AI, 고대역풍 메모리 HBM, 자동차 전기, 전장, 장비 등이 지배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메모리 시장에서도 HBM3의 인기도 역시 함께 치솟았는데요. 올해 글로벌 전자업계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은 기술은 바로 생성형 AI였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가 촉발한 생성형 AI의 인기 속에서 삼성전자 또한 지난달 자체 개발한 삼성 가오스를 공개하면서 첨단 기술 경쟁에 함께 뛰어들고 가세를 했는데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 그리고 LG AI 연구원의 엑사원 2.0 등도 함께 많은 분들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AI 생성형 AI 시장은 올해 670억 달러 그리고 2032년은 1조 3,04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빅테크 AI 경쟁에 삼성전자도 가세하면서 내년에는 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자체 개발한 가오스 기기에 탑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고부가 HBM, D램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후발주자인 마이크론도 내년 초에 양산을 서두른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새 먹거리 전장 역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살펴봐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도 넘어갑니다. 신제품의 자체 OS, AI 탑재 초연결에 한 발 더 다가선 K가전. 가전업계에서 올 한 해는 초연결 비전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선 시기였습니다. 삼성과 LG전자 등 주요 가전 제조사는 자체 운영체제와 인공지능을 신제품에 탑재하며 기기 간 연결을 대폭 강화에 나섰는데요. 플랫폼과 구독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며 수요 부진의 극복에도 함께 힘써온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5억대에 달하는 삼성 모바일 제품과 TV, 모니터, 가전제품 등을 연결하고 제어하는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AI 허브와 AI 비전 인사이드, 비스포크 콤보 AI 등 가전사업과 관련된 AI 3교를 출원하며 온디바이스 AI를 가전사업에 이식하기 위한 준비 역시도 함께 시작해 나섰고요. LG전자도 지난해 초스마트홈 플랫폼인 LG 싱큐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업가전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올 7월에는 스마트 가전용 AI 칩 DQ-C와 함께 가전 전용 OS를 적용한 업가전 2.0을 연달아 공개했었죠. 기기 간 연결성을 확대해서 생활가전 사업을 스마트홈 솔루션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TV 사업에서는 스마트 TV 플랫폼을 앞세운 콘텐츠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TV 시장이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 광고를 비롯한 부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신발 관리 기기, 텀블러 세척기 등 틈새 수요 공략 신가전도 확대에 나섭니다. 플랫폼과 구독 그리고 사업 모델 발굴도 앞으로 더욱더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역시도 내년도에 CS2024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현대차, 기아 새해에도 질주한다. 자동차 ETF의 뭉칫돈.
이번에는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피크아웃을 걷고 역대급 실적에도 사실상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현대차, 기아. 하지만 새 질주를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올해 들어 자동차 상장지수 펀드 라인업도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면서 순자산 역시 2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실적이 이미 최고점을 찍었다라는 피크아웃 우려와는 달리 해외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이 고배당 역시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좀 눈여겨보시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아는 11월 이후 25.2% 급등하면서 96,300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현대차도 같은 기간 17% 올랐으며 현대모비스도 10%의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질주에 자동차 ETF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덱스 자동차 ETF는 11월 이후 16%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다른 ETF들 역시 15%의 수익률을 낸 바 있습니다. 올 초에 자동차 업종에 투자하는 ETF의 순자산이 2,100억가량 늘면서 관련 라인업 없이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 증권가를 중심으로 내년에도 국내 자동차 업계가 해외 시장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얻자 주가가 재차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11월 유럽 시장의 판매량이 각각 지난해 동월 대비 6%, 7% 넘게 증가를 했었는데 이 같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실제 내년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에 대한 증권가의 눈높이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대급 실적에 주주 환원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역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새해에도 해외에서 견조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기아는 2달간 25%나 껑충 뛰었습니다. 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대급 호실적에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나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순자산은 2,100억 원가량 늘면서 8,355억 원을 집계되고 있고 코덱스 자동차 ETF 수익률 역시 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문가 의견까지 덧붙여가며 수혜주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앞서 살펴본 조간 브리핑 중에 전문가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을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산타랠리 가세한 제약바이오주, 오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 제약바이오 소식, 저희 조간 브리핑에서 하루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 기대감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함께 가세를 하고 있는데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제약바이오 관련 모멘텀 더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끝날 것인가 많이들 고민하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제약바이오는 아마 산타랠리가 끝이 아니라 이번 산타랠리를 시작으로 더 크게 가지 않을까를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 가장 큰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일단 최근 제약주
제약주들 중으로서 이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는 모멘텀의 부재 이런 것들이거든요. 모멘텀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인데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뉴스를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움직임과 동시에 과거에 나왔던 발언이에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게 언제 얘기한 거냐고 하면은 올해 상반기 말쯤 6월, 7월쯤에 이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힘주는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내년에는 메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뭐 JP모건 헬스케어만 가지고서 당장 제약바이오가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내년부터 JP모건 헬스케어를 시작으로서 오히려 뭐가 나오게 된다? 메가 프로젝트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에 강한 시세 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연하게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다음 뉴스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약주들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 내년 1월이죠. 자, 그러면서 모든 제약바이오 업계들이 여기에 참가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제약바이오의 수급을 살리기 위한 이 투자를 받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빅딜, 공격적인 이런 투자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 JP모건 헬스케어죠. 내년 1월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뭐가 나온다.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섹터 이런 수의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적어도 내년 내내 아마 이 시장을 달구기엔 충분하지 않을까. 과거 2차 전지만큼 정말로 하루 종일 그냥 제약바이오 하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주워 담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가 끝나느냐 더 가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약바이오가 더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지금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 뉴스를 보면은 그런 모멘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사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게 사실 작년 뉴스긴 해요. 작년 뉴스인데 뭐라고 하느냐? 제약바이오주들이 반토막 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중에 70개, 80개 이상의 종목은 반토막이 났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작년 기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작년 대비 지금 제약바이오가 올라왔느냐? 못 올라왔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빠졌으면 더 빠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작년에는 반토막이었다고 하면요. 지금은 대다수의 제약바이오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검색해 보셔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90%까지 빠진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서 모멘텀이 부각이 돼준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섹터 이슈, 아까 얘기했던 JP모건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이슈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반등만 나와줘도 2배 이상은 충분히 올라간다는 거죠. 만약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토막,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6배, 7배도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해 볼 수 있는 굉장히 기회다. 그냥 눈을 감고 찍어도 아무 종목, 그냥 코카콜라 하듯이 어떤 제약바이오를 살까요? 하고 찍어도 제약바이오 관련 시장만 살아나준다고 하면은 그냥 2배 먹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산타 랠리가 아니라 24년 랠리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주가가 대다수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부터 모아가면 충분히 크게 수익을 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해당 키워드는 좀 어떻게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먼저 시작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늘 말하지만 2차 전지도 양극재가 먼저 끌어올려주고 그다음에 전고체라든지 음극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럼 과연 제약바이오도 산타랠리와 함께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뭐밖에 없습니까? JP모건 헬스케어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놓고서 관련 수혜주를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화두가 되는 게 무엇인지, 중점으로 제시되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뉴스를 보면 나오죠. 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겠다. 자, 우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ADC 항암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여기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을 더 주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두 가지 섹터로 나뉘게 되는 거고, 사실 비만 치료제 보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오늘은 비만 치료제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게, 비만 치료제의 대표적인 주자를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예시로 든다라고 하면은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미 저가에서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미 비만 치료제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ADC 항암 치료제를 좀 보고 싶고요. 특히나 다음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앵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ADC 기술에 대해서 항암 신약에 대해서 역대급 기술 수출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이미 시장에 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ADC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나와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ADC 관련돼 있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반사이익을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다음 뉴스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계도 사실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에 뭘 본다?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신사업으로서 ADC 항암 신약에 대한 낙점을 하게 되면서 기술 확보에 전념을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제약 바이오 업계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누구도 포함이 된다. 자, 다음 뉴스 볼게요. 바로 삼성이라는 거예요. 삼성. 근데 재밌는 게 삼성의 선택은 이번에도 ADC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ADC 관련돼 있는 이 항암제 사업 진출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필이면 제목이 이번에 선택, 삼성의 선택은 이번에도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12월자에 나온 뉴스, 12월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근데 왜 이번에도가 붙게 되냐고 하면은 사실상 삼성이 이전에도 뭐 했느냐? 다음 뉴스 보면은 올해 7월이었나요? 그때 삼성이 뭐 하느냐? 지분 투자를 합니다. 어디에요? 에임드바이오라는 기업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하는데요.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느냐? 내년에 ADC 관련된 임상 진행을 하는 ADC 관련돼 있는 기술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제약바이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미 뭐 하고 있어요? ADC 관련돼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전부터 했던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삼성이 점찍은 에임드바이오라고 해서 내년에 ADC 관련돼 있는 기술 임상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제약바이오에서 제일 큰 모멘텀 뭐예요? 임상입니다. 임상.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비상장 기업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ADC, 우리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했다고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장으로 잡고 관련되어 있는 로봇 수혜주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장으로 잡을 종목이 에임드바이오인데 비상장이죠.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ADC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너도 나도 대장할 거야 하면서 같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뉴스를 보면은 지금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바이오테크라고 해서 바이오테크는 생명공학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ADC 신약 같은 경우도 항암 신약, 생명, 생체 이런 쪽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뭐 하냐고 하면요. 실제로 기업의 이 임원들, CEO들이 뭐합니까? 자사주를 줍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년에 오히려 ADC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서 제약바이오 관련돼 있는 이런 시장의 강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주식을, 우리 회사 주식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는 뜻으로서 지금 자사주의 공격적인 매수가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된다? ADC 관련돼 있는 항암 신약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의 일면 키워드는 제약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ADC와 비만, 사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ADC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ADC 수혜주 한번 최선호주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와이드바이오 로직스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실상의 정말 이슈라든지 기업의 가치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이 정도의 종목이 가장 큰 섹터 수혜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예요. ADC 관련되는 명역, 항암제 등 후보물질 10여 개를 개발하면서 관련 모멘텀으로서 이슈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신규 상장 하방 돌파 이후에 강한 상방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종목이 갭을 떴기 때문에 당장에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하방으로 좀 열어두시고 모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선호주는 ADC 관련 수혜주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주가가 조금 더 밀려났을 때 접근하는 방식을 취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센티멘탈로 오늘은 아프리카 TV, 펀더멘탈로 LX 인터내셔널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좀 들어갈까요? 최근에 치지직이라는 게 출시가 됐습니다. 네이버에서 출시가 됐죠. 그런데 떠나는 또 회사가 있다고 나온 바 있습니다. 트위치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차트를 좀 보시죠. 최근에 네이버 주가가 이렇게 녹색으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위치가 이렇게 떠나는 거에 대해서 치지직이 좀 그 시장을 가져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금리가 이제 떨어지니까 성장주 쪽에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의 대표적인 플랫폼을 하는 네이버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TV도 최근에 주가가 쭉 내려오다가 12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급하게 뛰었습니다. 한번 뛰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반등이 왜일까 이제 보면서 저는 궁금해했는데 어제 뭐 우리 하창원 본부장이 나와서 아프리카 TV를 얘기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아 이거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부국증권에서 나왔는데요. 24년에 영업 환경이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트위치가 철수한 게 사실 좀 크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월간 사용자 수가 거의 240만 명이나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캠을 하는 이게 스트리머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230명 이렇게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 TV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0에서 500명 정도 이렇게 뭐 캠 이걸 스트리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트위치에서 이렇게 떠나가는 그 명수의 반만 들어와도 영업이익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회사는 영업이익에 뭐 한 18%에서 20%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위치가 떠나갈 때 그 와서 방문자 수는 대부분 네이버가 하는 치지직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10에서 20%만 흡수를 한다고 해도 아프리카 TV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e스포츠 같은 이제 오프라인 이벤트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있을 수 있고요. 여기 가면은 광고 매출 이런 거 늘을 수 있거든요. 그 내년에는 또 파리 올림픽도 7월에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24년은 23년도보다는 뭔가 모멘텀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월투자증권입니다. 여기도 트위치 철수 효과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역캠 스트리머, 역캠이라고 하는 건 좀 그 농도가 진한 이런 것도 이제 포함하는 게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고 노이즈가 많은 데인데 어쨌든 여기가 이 아프리카 TV에 상당한 수입원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그 트위치에서 넘어오는 스트리머의 반만 이쪽으로 유치를 한다고 해도 24년 영업이익은 18%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24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렸죠. 그런데 이제 하나 변수는 있죠. 12월 19일 날 네이버 치지직이 이제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여기 반응이 어떨지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가 잘 되면 아프리카 TV는 좀 시원찮을 거고 치지직이 좀
좀 생각보다 좀 시원찮으면은 결국은 아프리카 TV가 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쪽을 좀 열어보고 보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주가가 어떻죠? 주가가 최근에 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 11월 중하순에 11월 넘었죠. 12월 초순에 그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강하게 튀었습니다. 튀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전 고점 근처에서 어제 이제 있다가 조금 밀려 내려왔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밸류에이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 변화의 이유는 바로 트위치의 철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외국인 기관 번갈아 매수를 최근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조금 바빠지고 있는 거죠. 공매도 장고일 보니까 0.8%예요. 그러니까 시장 평균 0.4%보다 2배 정도 이렇게 높은 수준인데 최근에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고일의 감소 추세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여기에도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공매 장고는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면은 상당히 하단에 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조금 올라온 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부담이 없다 이런 얘기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듯이 24년에 영업 환경이 좋아진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8%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주가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비싼가요?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포워드 PR 봤더니 10.9배입니다. 10.9배 뭐 비싼가요? 거의 시장 평균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있는 거는 소속부가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은 사실은 이 코스피보다 2배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치면 10.9배는 뭐 상당히 낮은 그 상태인 거죠. 네이버 보시면 24.8배 포워드입니다. 포워드는 1년 앞에를 이제 보고 가는 건데 그거에 지금 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프리카 TV가 센티멘탈로 제가 가져왔습니다만은 펀더멘탈로 가져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밸류에이션이 좀 높지는 않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보니까 24%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아프리카 TV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어제 뭐 주가가 조금 올랐죠. 왜냐? 어제가 배당 기준일이잖아요. 그럼 오늘은 배당락이니까 오늘 좀 많이 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도 밀릴 수 있어요. 왜? 배당 수익률이 이 회사는 상당히 높습니다. 7%가량 되거든요. 주가 한번 보시죠. 근데 이 배당 수익률 빼고는 이 회사가 크게 내세울 게 없는 회사가 돼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주가가 보시면 상사 주식들 가운데 가장 성적이 저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년에 크게 뭐 돈 번 사람이 별로 없죠. 배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락이 내면은 배당 수익률이 7%다 그럼 주가가 뭐 5%에서 7% 그 이상으로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밀릴 때 거기서 그냥 슬슬 집어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싼 회사는 맞습니다. 흥국증권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4분기 영업이익도 별로 안 좋을 거다.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석탄 부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쪽 원자재 쪽이 계속적으로 가격이 빠지면서 석탄 부분 안 좋은데 운임 하락도 이제 3분기에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죠? 지금 스웨즈나 파나마나 이슈가 있잖아요. 운임들이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요거보다는 덜 나쁘게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임지수 반등에 좀 좌우되는 이런 그림을 좀 보고 있는 거고 제일 마지막이 중요한 얘기예요. 본업 집중을 통해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자꾸 뭐 이거 인수한다 저거 인수한다 얘기들이 나오는 와중에 HMM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리스트에 LX그룹 이름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많은 것도 사실은 나쁜 거예요. 돈이 많으면 신성장이나 뭐 시장에서 기다리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은데 HMM 인수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뭐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뢰를 자꾸 잃는 건데 그나마 지금 최근에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2차 전지 밸류 체인으로 좀 진입을 하려고 니켈 광산, 인도네시아에 있는 걸 좀 인수를 했어요. 지분 60%를 인수를 한다 이런 발표가 났는데 숫자를 제가 쭉 보니까 IRR이라고 해요.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 해서 내부 수익률이라는 건데 13% 정도 나올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쪽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뭐 10% 후반대에서 20% 이 정도는 나오고 있는 회사라서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니켈 광산을 인수를 하겠다, 재련소를 인수를 하겠다 하면서 2차 전지 밸류 체인으로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시장이 좀 좋아라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좀 좋은 그 니켈 광산인 거잖아요. IRR이 13% 정도 나온다고 하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얘기고 LX 글라스 옛날에 뭐 한국유리죠. 이쪽하고 포슨 그린타워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이쪽을 인수를 해가지고 신성장 사업에 좀 도움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뭐 크게 돈 되는 데는 아닌데 어쨌든지 지금 포트폴리오를 사업을 좀 다각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를 보니까 말이죠. 기관이 매수를 주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이 좀 가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바닥은 24,550원 이 근처에서 치고서 바닥은 딛고 서서히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고 최근에 그 올라가는 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공매장고율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밀렸죠. 그래서 공매장고 1.3%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매수 될 가능성을 좀 보자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역사적 밸류로 봤을 때도 이게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소외돼서 있던 주식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PER 보면요. 포워드가 4.45배 깬다. 어제도 쌌고 오늘도 쌌고 앞으로도 좀 싼 주식에 계속 있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조금 포트폴리오를 바꾼다, 2차 전지 쪽으로 간다, 니켈 광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생각들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 이 점을 염두하시면 좋고요. 자, 목표 주가 27%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바텀 피싱, 그러니까 저가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아프리카 TV, 펀더멘탈로 LX 인터내셔널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산타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면은 ADC 항암치료 관련주 Y바이오로직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아프리카 TV와 LX 인터내셔널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